밥 짓는 할망구 따위가 감히 어디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자신의 절대 권력에 취한 폭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모욕을 준 저 늙은 여인이 20년간 포화 속을 누빈 베테랑 군인이자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전설적인 여장군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지휘관의 오만한 만행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가장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운 강원도의 공기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제707 특수임무단의 심장부인 지휘통제실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각종 군사 정보와 작전 현황이 쉴 새 없이 깜빡였지만 단장 강지우 대령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철에 고정되어 있었다. 39, 그녀는 동기들 중 가장 먼저 별을 달 것이라 기대를 한몸에 받는 군의 엘리트였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가 살아온 치열한 군 생활을 대변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류의 제목은 제21보병사단 특정 대대 내부 부조리 관련 동향 보고였다. 일명 백두산 부대. 대한민국 동부전선을 철통같이 지키는 핵심 부대 중 하나였다. 지난 몇 달간 국방 헬프콜과 익명의 투서를 통해 해당 부대의 한 보병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병사들의 식사가 비정상적으로 부실하다는 것, 특정 간부의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가 도를 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황인철 중령이라는 대대장이 있다는 것이 제보의 골자였다. 강지우는 이미 2차례나 감찰부에 비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특이사항 없음. 황인철 중령은 교묘하고 치밀했다. 감찰이 뜰 것이라는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가는지 그는 귀신같이 미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며놓았다. 장부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병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충성이 아닌 보복에 대한 깊은 공포가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었다. 단장님. 부단장인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번 주 정기 훈련 계획입니다. 강지우는 보고서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창밖 멀리 보이는 첩첩산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중령. 만약 썩은 부위가 너무 깊어서 메스로는 도려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네. 그건 무슨.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지.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서 제풀에 와르르 무너지도록.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 상의를 단정히 여몄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이 떠오르고 있었다. 누구보다 군을 잘 알고 누구보다 강인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한 사람. 그녀는 결심했다. 이 위험하고도 비공식적인 작전에 그 사람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고. 2시간 뒤 강지우는 군용 지휘 차량이 아닌 평범한 검은색 세단을 몰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군복을 벗고 단정한 사복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딸이었다. 3층 낡은 현관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철컥. 문이 열리고 이른의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를 꼿꼿이 편 박선영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이 내려앉은 얼굴에는 잔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날의 총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박선영,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육군 상사로 전역하기까지 20여 년을 군에 몸담았던 강하고 자랑스러운 여군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밥은 먹었고? 박선영은 딸의 얼굴을 살피며 거실로 안내했다. 부대에서 먹었어요. 엄마는요? 나야 뭐 혼자 대충 때웠지.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강지우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평범한 모녀의 대화로 시작하기에는 자신이 짊어지고 온 이야기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입을 열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박선영은 찻잔을 내려놓고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눈빛, 평범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군 생활 내내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다져진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말해보거라. 강지우는 백두산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부실한 식사 횡령으로 의심되는 급식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황인철 중령이라는 인물. 공식적인 감사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박선영은 말없이 서류를 넘겨보았다. 문서 속 빼곡한 글자보다 함께 첨부된 몇 장의 사진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훈련에 지쳐 퀭한 눈으로 멀건 국이 담긴 식판을 들고 있는 어린 병사들의 얼굴. 20대 초반 자신의 아들이나 손잡버린 젊은이들의 얼굴이었다. 그녀가 군에 있을 때 그토록 지키고 보살피고자 했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강지우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꺼내기 힘든 말을 내뱉었다. 그 부대 식당에 조리원으로 들어가 주세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찻잔의 온기가 식어가는 동안 박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지우는 초조하게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렸다. 자신의 어머니를 위험하고 더러운 소굴로 밀어넣는 일이었다. 거절해도 할 말이 없었다. 오히려 거절해주길 바라는 마음 한구석도 있었다. 공식 감사 전에 내부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하지만 부대원은 믿을 수 없고 외부인은 티가 나요. 엄마는 연세도 있으시고 과거 군 경력은 숨기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완벽한 위장이에요. 박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는 군복을 벗은 지 오래였다. 이제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병사들의 텅 빈 눈동자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군의 명예와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을 젊은이들의 모습이 교차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강지우의 얼굴에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길면 한 달, 짧으면 2주. 결정적인 증거만 확보하면 제가 바로 특임단을 투입해서 정리할게요. 조리원 자리는 이미 준비해뒀어요. 마침 그 부대에서 조리원을 구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력서는 제가 손봐놨고 면접 날짜도 잡아놨어요. 모레예요. 강지우는 가방에서 위조된 이력서를 꺼냈다. 박선영이라는 이름과 나이는 그대로였지만 20년 군 경력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여러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한 평범한 주방 이모의 경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선영은 이력서를 천천히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사과할 것 없다. 나도 20년을 군복 입고 밥 먹은 사람이다. 내 후배들이 썩어 문드러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지. 박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전투복과 녹슨 계급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선영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상사 계급장을 손에 쥐고 가만히 쓸어보았다. 군복은 필요 없어요, 엄마. 조리원 복 입으셔야 해요. 강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다.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그런다. 박선영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군복은 벗었어도 군인 정신까지 퇴역한 건 아니니까. 그 말에 강지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틀 후 박선영은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백두산 부대 행정실에서 간단한 면접을 통과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녀는 박 여사님이라 불리는 신입 조리원이 되어 20년 만에 다시 군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다.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는 그저 밥 짓는 늙은 할머니의 모습으로. 백두산 부대 제3대대의 아침은 짙은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산악 지형 특유의 차고 축축한 공기가 막사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박선영은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조리원 숙소를 나섰다. 낡은 조리원복은 어색했지만 군의 아침 공기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취 사장으로 향했다. 취 사장 문을 열자 먼저 와서 재료를 손질하던 다른 조리원들이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경계심과 무관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박선영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앞치마를 둘렀다. 오늘로 이곳에 온 지 사흘째, 그녀는 아직 이방인이었다. 취 사장의 풍경은 처참했다. 냉장고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나왔고 조리대 곳곳에는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묵은 때가 앉아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식자재였다. 오늘 아침 메뉴는 콩나물국과 김치 그리고 계란찜이었다. 하지만 배급된 콩나물은 끝이 거무죽죽했고 김치는 군내가 날 정도로 쉬어 있었다. 계란은 한 판이 통째로 깨져 있어 성한 것이 몇 개 없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300인분을 만들어요? 젊은 조리원 하나가 볼멘 소리를 했다. 주방을 총괄하는 50대의 박 조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쩌겠어. 있는 걸로 어떻게든 만들어야지. 대대장님 불호령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대대장이라는 단어에 조리원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경직되었다. 박선영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황인철 중령. 이곳에 온 첫날부터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취 사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침 배식 시간 훈련에 지친 병사들이 좀비처럼 줄을 섰다. 앳된 얼굴들은 생기를 잃고 푸석푸석했다. 박선영은 국자를 들고 배식대에 섰다. 멀건 콩나물국. 건더기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최대한 국자 밑바닥까지 저어 콩나물 몇 가닥이라도 더 담아주려 애썼다. 많이 먹어라. 식판을 내민 이등병에게 나직이 말을 건넸지만 병사는 고개만 까딱 숙일 뿐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체념과 무기력함이 가득했다. 박선영의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이것은 그녀가 알던 군대가 아니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빛나야 할 곳이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수용소처럼 변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황인철 중령. 40대 중반의 그는 잘 다려진 전투복과 반짝이는 전투화로 위압감을 풍기며 취사장으로 들어섰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조리원들까지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황인철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설 필요도 없이 곧장 배식대 맨 앞으로 다가왔다. 박선영은 묵묵히 밥을 퍼올렸다. 고봉밥을 기대하는 그의 눈빛을 무시하고 정량을 담았다. 황인철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국. 명령조의 한마디였다. 박선영은 된장국을 펐다. 건더기가 부실한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아침보다는 나았다. 김치와 나물 반찬까지 담아 식판을 건네려는 순간 황인철이 식판을 밀쳐내며 소리쳤다. 이게 지금 밥이라고 내온 건가? 밥에서 쉰내가 나잖아. 취 사장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방금 지은 밥입니다. 쉰내가 날 리가 없습니다. 이 할망구가 지금 대대장 말에 토를 다는 거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황인철은 식판을 배식대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따위 밥을 우리 용사들한테 먹이니까 애들이 비실비실한 거 아닌가. 조리원들 전부 정신 상태가 빠져가지고. 그의 분노는 조리원 전체를 향했지만 그의 눈은 정확히 박선영을 향해 있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자신에게 굽실거리지 않는 저 늙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박 조리장이 황급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바로 새로 밥을. 됐어. 황인철은 말을 끊고는 자신의 식판에 담긴 된장국 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박선영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부어버렸다. 정신 차리라고 이 할망구야. 여기가 니네 집 부엌이야? 똑바로 안 해. 뜨끈한 국물이 박선영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된장 건더기와 국물이 그녀의 얼굴과 조리원복을 순식간에 적셨다. 이마와 뺨이 화끈거렸다.
작은 화상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굴욕감이 온몸을 꿰뚫었다. 취 사장은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그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분노와 미안함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젊은 눈동자들이 그녀에게 박혀 있었다. 박선영은 눈을 감았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2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치거나 쓰러지지 않았다. 천천히 눈을 뜬 그녀는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들어 황인철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슬픔, 굴욕감 같은 감정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고요한 침묵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황인철은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치며 빈 국그릇을 배식대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취 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앞으로 똑바로 해. 한 번만 더 내 눈에 거슬리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나. 그는 횡하니 몸을 돌려 취 사장을 나갔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박 조리장이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들고 다가왔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박선영은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배식대 뒤편으로 돌아가 수도꼭지에 얼굴을 들이밀고 차가운 물로 국물을 씻어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화끈거리는 피부를 식혔다. 그녀는 다시 배식대 앞으로 돌아와 국자를 잡았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그것을 감췄다. 배식 계속한다.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다른 조리원들도 마지못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차마 식판을 내밀지 못하고 그녀의 눈치만 살폈다. 뭘 하고 있나? 밥 안 먹을 건가? 그녀의 재촉에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식판을 내밀었다. 박선영은 평소처럼 밥을 퍼서 담아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많이 먹어라. 병사는 식판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린 얼굴에는 죄송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박선영은 그 병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그날 저녁 모든 일이 끝나고 텅 빈 숙소로 돌아온 박선영은 작은 수첩을 꺼냈다. 딸이 떠나기 전 만약을 위해 건네준 것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오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적었다. 황인철 중령, 점심 배식 중 조리원 박선영에게 된장국을 부으며 폭언. 목격자 제3대대 병사 및 조리원 약 300명. 얼굴 좌측 1도 화상. 글씨는 떨림 하나 없이 또박또박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매트리스 밑 깊숙한 곳에 숨겼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붉게 달아오른 뺨 위로 늙고 지친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 적진을 향해 총구를 겨누던 20살의 여군처럼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황인철. 그녀는 나직하게 그의 이름을 은조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조사가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들 같은 병사들을 병들게 하는 적에 맞선 한 늙은 군인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황인철 중령이 저지른 만행은 그날 밤 부대 전체에 암암리에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생활관에 돌아가 소등 후에도 잠들지 못하고 소곤거렸다. 새로 온 할머니 조리원이 대대장에게 끔찍한 봉변을 당했다는 이야기, 그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들에게 박선영은 연민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꼿꼿한 모습은 억압에 길들여져 있던 젊은 병사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다음 날 아침 취 사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박선영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밤새 괜찮으셨습니까? 식판을 받아들며 나직이 속삭이는 병사도 있었다. 박선영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아직 붉은 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와 똑같이 국자를 놀렸다. 그 사건 이후 황인철은 마치 보란 듯이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사사건건 취 사장의 트집을 잡았다. 바닥에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고함을 질렀고
반찬 맛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리원들을 전부 집합시켜 군기를 잡았다. 그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박선영은 더 이상 그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그리고 밤마다 수첩에 기록했다. 황인철이 사용하는 식자재 납품 업체는 태산식품이라는 곳이었다. 일주일에 2번 낡은 트럭이 부대로 들어와 식자재를 내려놓고 갔다. 박선영은 납품이 있는 날이면 창고 정리를 핑계로 트럭 주변을 맴돌았다. 그녀는 납품 기사의 얼굴, 트럭의 번호,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장부의 형태까지 눈에 담았다. 장부는 항상 2개였다. 하나는 부대에 제출하는 공식 장부, 다른 하나는 납품 기사와 황인철 측근인 행정보급관이 따로 챙기는 작은 수첩 형태의 비공식 장부였다. 문제는 그 장부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박 조리장에게 넌지시 물어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질색했다. 여사님, 그런 건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다쳐요. 다른 조리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현실에 순응하는 법을 터득한 지 오래였다. 박선영은 더 이상 그들을 재촉하지 않았다. 이 일은 오롯이 그녀 혼자 해내야 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며칠 뒤 황인철 중령이 사단회의 참석을 위해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다. 그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대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다. 병사들의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간부들의 목소리에서도 날카로움이 사라졌다. 취 사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리원들은 오랜만에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박선영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점심 배식이 끝나고 모두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틈을 타 박 조리장에게 말했다. 조리장,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의무실 좀 다녀와도 될까? 어머, 어서 다녀오세요. 내가 대충 정리하고 있을게요. 박 조리장은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걱정했다. 박선영은 취 사장을 나와 의무실이 아닌 대대 본부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전성기 시절 야간 침투 훈련을 하던 때의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본부 건물 1층 구석 행정보급관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박선영은 이미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행정보급관이 비상 열쇠를 어디에 숨겨두는지 파악해둔 상태였다. 복도 끝 소화전 안쪽. 그녀는 주위를 살핀 뒤 재빨리 소화전 문을 열고 열쇠를 꺼냈다. 손에 땀이 찼지만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다. 철컥 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은 서류와 잡동사니로 어지러웠다. 그녀는 곧장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태산식품의 비공식 장부는 분명 이곳에 있을 터였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을 열 때마다 나는 소리가 심장을 철렁하게 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다른 서류들 밑에 깔려있는 손때 묻은 작은 수첩.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품목과 단가, 그리고 실제 납품액과 장부상 청구액의 차액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배추 한 포기의 시장 가격이 1,000원이라면 장부에는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돼지고기, 감자, 양파 모든 품목이 2~3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다. 그리고 매달 말 그 차액의 합계와 함께 H중령이라는 이니셜과 서명이 적혀 있었다. 황인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박선영은 심호흡을 하며 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다. 딸이 비상연락용으로 개통해준 사진 기능만 있는 구형 모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셔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사진을 거의 다 찍었을 무렵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선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캐비닛 서랍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왜 열려 있지? 행정보급관의 목소리였다. 망했다.
박선영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거대한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낡은 책상 아래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몸을 숨기기에는 충분했다. 문이 열리고 행정보급관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분명 잠그고 갔는데. 그는 실내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책상 위 서류를 하나 집어들고는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을 확실하게 잠그고 가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철컥. 박선영은 책상 밑에서 한참 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행정보급관이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기어나왔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문이 밖에서 잠겨버린 것이다. 그녀는 이 사무실에 갇혔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봤다. 창문이 있었지만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곧 저녁 준비를 위해 취사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이곳에 갇힌 것이 발각될 터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은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갈 덫이기도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클립통이 들어왔다. 박선영은 클립 하나를 집어들고 길게 폈다. 그리고 낡은 자물쇠가 달린 문으로 다가갔다. 과거 군에서 배웠던 비상 탈출 기술 중 하나였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클립 끝을 열쇠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제발 제발. 몇 분이 지났을까? 땡그랑.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감각이 손끝에 전해졌다. 박선영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녀는 재빨리 밖으로 나와 문을 원래대로 닫았다. 그리고 비상 열쇠를 소화전에 돌려놓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복도를 걸어 나왔다. 취사장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바람이 땀에 젖은 그녀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취사장에 도착하자 박 조리장이 그녀를 보고 달려왔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흑투성이에요? 박선영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네. 늙으면 어쩔 수 없지. 그녀는 옷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아무도 그녀가 방금 전까지 어떤 사투를 벌이고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부패한 군 간부를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제 칼자루는 그녀의 손에 넘어왔다. 황인철 중령이 부대로 복귀하자 하루 남짓 이어졌던 평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부대 분위기가 이완되었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가장 만만한 취사장을 향했다. 오늘 저녁 전 부대원 특별 배식 훈련을 실시한다. 저녁 식사를 앞두고 황인철이 취사장으로 들이닥쳐 선포했다. 소위 특별 배식 훈련이라는 것은 그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벌어지는 일종의 가혹 행위였다. 조리원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한 상태로 배식을 준비해야 했고 병사들은 식사 시간 내내 군기를 잡힌 채 밥을 먹어야 했다. 오늘 메뉴는 뭐지? 황인철이 박 조리장에게 물었다. 제육볶음과 묵국입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정확히 1시간 준다. 1시간 안에 300인분 배식 준비를 모두 끝내도록. 만약 1분이라도 늦거나 음식 맛이 내 기준에 미달이면 오늘 조리원들 전부 연병장 뺑뺑이 돌릴 줄 알아. 조리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시간 안에 300인분의 제육볶음과 국, 그리고 부가적인 반찬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 박선영은 묵묵히 칼을 잡고 돼지고기를 썰기 시작했다. 다른 조리원들이 허둥대는 와중에도 그녀의 손놀림만은 침착하고 빨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휴대폰에 담긴 증거. 이것을 어떻게 딸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것인가. 부대 내에서는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모두 감시될 수 있었다. 외출이나 외박은 꿈도 꿀 수 없는 조리원의 신분이었다. 거기 새로운 할망구. 손이 왜 그렇게 꾸물거려.
고기 써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고 있어. 황인철이 박선영의 등 뒤에서 소리쳤다. 그는 박선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았다. 박선영은 대꾸하지 않고 더욱 빠르게 칼을 놀렸다. 그녀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정신없는 1시간이 지나고 배식 시작 5분 전. 조리원들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간신히 모든 준비를 마쳤다. 박선영은 마지막으로 제육볶음의 간을 봤다.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맛은 나쁘지 않았다. 배식이 시작되고 황인철은 배식대 바로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병사들과 조리원들을 감시했다. 병사들은 딱딱하게 굳은 자세로 밥을 받아갔고 씹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밥을 삼켰다. 그야말로 숨막히는 식사 시간이었다. 한 상병이 제육볶음을 추가로 받기 위해 배식대로 다가왔다. 박선영이 고기를 듬뿍 퍼주려는 순간 황인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정량 이상 배식 금지라고 말 안 했어? 돼지같이 처먹기만 하니까 몸이 그 모양이지. 상병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식판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다. 황인철은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박선영에게 다가왔다. 당신 아까부터 일부러 내 지시를 어기는 거지. 저런 놈들한테 고기 한 점이라도 더 퍼주려고. 당신 정체가 뭐야? 어디서 파견 나온 간첩이야? 터무니없는 모함이었다. 하지만 박선영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황인철을 똑바로 마주봤다. 대대장님, 병사들이 고된 훈련을 받고 배고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 내일 또 힘을 내서 나라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 할망구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황인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대장님께서 드시는 식사와 병사들이 먹는 식사가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취 사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병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황인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일개 조리원, 그것도 늙은 할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반박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그는 이성을 잃고 손을 들어 박선영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그 손 당장 치우시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취 사장 입구에서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박선영의 동료인 박 조리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두 눈만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 조리장, 당신까지 미쳤어? 안 비켜? 못합니다. 대대장님, 더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저희는 밥 짓는 사람들이지 대대장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박 조리장의 용기 있는 한마디에 다른 조리원들도 하나둘 그녀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만으로도 황인철에 대한 저항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심지어 식사를 하던 병사들 몇몇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황인철은 완전히 포위된 형국이었다. 그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수백 명의 눈이 자신을 비난하며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도끼 서린 눈으로 박선영과 조리원들을 훑어보았다. 좋아, 이것들이 단체로 반란을 일으키겠다. 전부 내 일부로 해고될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저 할망구는 내가 그냥 안 둬. 부대 기밀 유출 혐의로 헌병대에 넘겨서 감옥에 쳐넣을 테니까. 그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씩씩거리며 취 사장을 나갔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취 사장 안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 조리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박선영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고맙소, 조리장. 아니에요, 여사님. 여사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냈어요. 그날 밤 박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황인철은 분명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부대 기밀 유출 혐의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닐 터였다. 그는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조리원 숙소를 몰래 빠져나왔다. 그녀의 목적지는 부대 외곽에 위치한 공중전화였다. 부대 내 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지형을 이용하며 몸을 숨겼다. 공중전화 박스에 도착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적어온 딸의 비상 연락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강지우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다. 수화기 너머의 딸이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증거는 확보했다. 하지만 나도 발각된 것 같다. 내일 아침 황인철이 나를 헌병대에 넘길지도 몰라. 엄마, 지금 어디세요? 부대 후문 쪽 공중전화. 사진은 어떻게든 내일 새벽까지는 전송할 방법을 찾아보마. 너는 준비하고 있거라. 아주 거창하게 와야 할 게다. 이 부대 전체를 뒤집어 엎을 만큼. 걱정 마세요. 엄마, 몸 조심하세요. 반드시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끄는 박선영은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내일 아침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했다. 그녀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 파일이 아니었다. 썩어 빠진 군의 환부를 도려낼 날카로운 메스였다. 새벽 동이 트기 전 박선영은 마지막 임무를 위해 움직였다. 휴대폰 속 사진 파일을 딸에게 전송하는 것. 그것이 이 길고 위험한 잠입의 마침표가 될 터였다. 부대 내에서는 와이파이는커녕 데이터 사용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녀가 노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와이파이 공유기였다. 그녀는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행정보급관이 자신의 사무실에 개인 공유기를 설치해두고 밤늦게까지 영화를 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비밀번호는 유치하게도 자신의 차량 번호였다. 박선영은 어젯밤 행정보급관실에 잠입했을 때 책상에 놓여있던 차키를 보고 번호를 외워두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하고 대대 본부 건물로 향했다. 어둠과 안개가 자욱한 새벽은 그녀의 완벽한 엄폐물이 되어주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보급관실에 들어선 그녀는 곧장 공유기 근처로 다가가 휴대폰의 와이파이 설정 화면을 켰다. 신호가 잡혔다. 그녀는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연결 성공. 박선영은 곧바로 딸의 비상용 이메일 주소로 사진 파일들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수십 장의 사진. 용량이 꽤 컸다. 느린 속도로 올라가는 전송발을 보며 그녀의 심장은 조급하게 타들어갔다. 제발 누군가 오기 전에 전송이 끝나야 했다. 전송이 거의 끝나갈 무렵 복도 저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박선영은 이를 악물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운 좋게 넘어갈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재빨리 전송을 완료하고 이메일 기록과 와이파이 접속 기록을 삭제했다.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어젯밤 확인해 둔 대로 쇠창살이 없는 유일한 창문이었다. 하지만 2층 높이 뛰어내리기에는 무리였다. 그때 창문 바로 아래에 대형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저곳까지 뛸 수만 있다면 실외기를 밟고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이른의 나이.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과거 유격 훈련 때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녀는 창틀을 붙잡고 몸을 날렸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실외기 위에 떨어졌다. 발목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신음소리를 낼 여유도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실외기 난간을 붙잡아 몸을 추스른 뒤 벽의 배관을 잡고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왔다. 다행히 주변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침 배식 시간 취사장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조리원들은 어제의 일 때문인지 잔뜩 긴장한 채 묵묵히 일만 했다. 박선영은 절뚝이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배식대에 섰다. 예상대로 황인철 중령이 헌병 2명을 대동하고 취사장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 할망구를 당장 체포해. 헌병들이 박선영에게 다가왔다. 병사들과 조리원들이 술렁였다. 대대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 조리장이 앞을 막아섰다. 비켜. 저 할망구는 민간인 신분으로 부대 기밀을 빼돌리려 한 간첩 혐의자다. 증거도 있어. 어젯밤 내 사무실 근처에서 저 할망구를 봤다는 목격자도 있고 오늘 새벽에는 행정보급관실에 무단 침입한 흔적도 발견됐다. 황인철은 박선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당신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그거 이리 내놔.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을 테니. 박선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황인철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순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부대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적의 기습이나 비상사태 시에만 울리는 비상경보다. 병사들과 간부들이 당황하여 창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부대 연병장 위로 검은색 기동 헬기 2대가 굉음을 내며 하강하고 있었다. 헬기의 동체에는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를 상징하는 검은 표범 마크가 선명했다. 707 특수임무단이었다.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완전 무장한 흑복의 대원들이 순식간에 지상으로 강하했다. 동시에 부대 정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색 지휘 차량을 선두로 한 특임단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달려들어왔다. 취사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황인철 중령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나 조사가 아니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투입이었다. 취사장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베레모를 쓴 특임단장 강지우 대령이 부대원 4명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군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모두의 심장을 울렸다. 충충성. 단장님. 여긴 어쩐 일로 황인철이 황급히 경례를 붙였지만 강지우는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헌병들에게 붙잡힐 뻔한 자신의 어머니 박선영에게 향해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강지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그게 이자가 부대 기밀을. 어머니. 강지우가 박선영을 향해 내뱉은 한마디의 취사장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황인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 저 할망구가 707 특임단장의 어머니라고. 강지우는 황인철을 지나쳐 박선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절뚝이는 그녀의 다리와 흙먼지 묻은 옷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황인철은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우는 몸을 돌려 황인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황인철 중령. 네, 단장님. 귀관을 직권 남용, 부대 기물 손괴, 군수품 횡령, 그리고 하극상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강지우는 자신의 스마트 패드를 들어 황인철의 눈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박선영이 목숨을 걸고 찍어보낸 비공식 장부 사진과 태산식품으로부터 황인철의 차명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매달 800만 원씩. 꽤 짭짤했겠군. 이 돈으로 병사들 밥을 굶기고 당신 배를 채운 건가? 황인철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특임단 대원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강지우는 취사장 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제21보병사단 제3대대 장병 여러분. 본인은 707 특수임무단장 강지우 대령이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서 벌어진 모든 부조리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겪었던 모든 부당한 일들을 숨김없이 증언해주기 바란다. 증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본관의 계급과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억눌려왔던 울음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낡은 조리원복을 입고 절뚝거리면서도 꼿꼿이 서 있는 한 늙은 여군 박선영이 있었다. 707 특임단이 부대를 장악한 순간 지난 몇 달간 제3대대를 짓누르던 공포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황인철 중령은 저항 한번 못하고 속옷 차림으로 끌려나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에 충실한 수족 노릇을 하던 행정보급관과 몇몇 간부들 역시 줄줄이 소환되었다. 대대 본부는 순식간에 특임단의 임시 지휘 통제실로 변모했다. 취 사장에 남겨진 병사들은 여전히 충격과 환희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다. 특임단장의 어머니이자 자신들을 위해 끔찍한 모욕을 견뎌냈던 조리원 박선영에게로.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박선영에게 다가왔다. 얼마 전 제육볶음을 더 받으려다 황인철에게 모욕을 당했던 그 상병이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선영 앞에서 거수 경례를 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의 경례를 시작으로 취 사장 안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선영을 향해 경례를 했다.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취 사장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계급에 대한 복종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박선영은 붉어지는 눈시울을 애써 감췄다. 그녀는 군 생활 내내 수많은 훈장을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가슴 벅찬 적은 없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들의 경례에 군인으로서 답했다. 수고들 많았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온정이 담겨 있었다. 박 조리장을 비롯한 다른 조리원들도 눈물을 훔치며 박선영의 손을 잡았다. 선배님, 정말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선영을 단순한 동료가 아닌 자신들을 구해준 영웅이자 대선배로 여기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의무병을 불러 박선영의 다리를 치료하게 했다. 발목 인대가 늘어났지만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숙소로 가셔서 쉬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다. 아직 내일이 끝나지 않았다. 박선영은 의무병의 부축을 뿌리치고 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애들 밥은 먹여야지. 오늘 아침 다들 놀라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게다. 강지우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대 군수과장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사단에서 가장 좋은 식자재를 이 대대로 공수해 오도록. 어급 한우, 신선한 채소, 과일까지. 오늘 점심은 우리 용사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게 준비해. 그날 점심 제3대대 취사장에서는 창설 이래 가장 호화로운 식사가 차려졌다. 산더미처럼 쌓인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전. 병사들은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식판에 음식을 담았다. 박선영은 배식대 가장 중앙에 서서 병사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며 따뜻한 밥을 퍼주었다. 많이 먹어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병사들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며칠간 굶주렸던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는 식사였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황인철의 개인 금고에서는 차명계좌 통장과 함께 부대 운영비를 빼돌린 정황이 담긴 이중장부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태산식품 대표는 긴급 체포되었고 그의 입에서는 사단 내 다른 부대의 간부들 이름까지 거론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대대의 비리가 아니라 군 전체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신호탄이 될 터였다. 병사들의 증언도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공포에 떨며 말하지 못했던 황인철의 폭언과 폭행, 가혹 행위에 대한 증언들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 어떤 병사는 그의 폭언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모든 증언은 녹취되고 기록되었다. 사흘간의 강도 높은 조사가 끝나고 강지우는 부대 연병장의 전 대대원을 집합시켰다. 포박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황인철과 그의 공범들이 병사들 앞에 섰다. 강지우는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조사 결과 전 대대장 황인철 중령의 급식비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는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전우를 배신했다.
법은 그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또한 이 부대에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할 것이다. 여러분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을 진정한 전우로 아낄 훌륭한 지휘관으로. 그녀의 말이 끝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황인철은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길고 길었던 악몽이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했다. 이제 박선영이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지난 2주간 입었던 낡은 조리원복을 벗고 딸이 가져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짧았지만 파란만장했던 조리원으로서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가 숙소를 나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대대 전 병력이 연병장으로 향하는 길 양옆의 도열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민 상병이 앞으로 나와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병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준비한 것이었다. 어머님, 저희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상병이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거수 경례를 하자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경례를 했다. 충성. 이번에는 구호 대신 뜨거운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박선영은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그들에게 화답했다. 그녀는 딸과 함께 부대를 나서는 지휘 차량에 올라탔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대와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남기고 가는 것은 단순한 비리 척결이 아니었다. 무너졌던 신뢰의 회복 그리고 밥 한 끼의 소중함이었다. 차가 부대 정문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 박선영은 나직이 은조렸다. 밥은 마음으로 퍼야 하는 거란다. 강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어머니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뒷좌석에 놓인 꽃다발이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부대를 떠나 집으로 돌아온 박선영에게는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일으킨 파장은 군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황인철 중령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국방부는 즉각 전군을 대상으로 한 군납 비리 및 부대 부조리 실태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 백두산 부대를 시작으로 골마 터진 상처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별들이 옷을 벗었고 철옹성 같던 군납 비리의 카르텔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지우 대령은 사건의 중심에서 밤낮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제2의 황인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에 집중했다.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급식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외부 감시 기관의 참여가 의무화되었다. 707특임단은 부패한 군 간부들에게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로 각인되었다. 한 달 후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강지우는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박선영은 평소처럼 뜨개질을 하며 조용히 그녀를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유대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황인철 중령 재판 결과 나왔어요. 징역 15년. 불명예 전역의 연금도 박탈됐어요. 죄 지은 자는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박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부대 새로 부임한 대대장님이 아주 잘하고 있대요. 병사들 표정도 밝아지고 훈련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보고 올라왔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강지우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편지 봉투를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이건 뭐냐? 그 부대 병사들이 엄마한테 보낸 편지예요. 수십 통이 넘어서 일단 몇 개만 가져왔어요. 박선영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눌러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편지지 가득 담겨 있었다. 어머님 덕분에 매일 따뜻한 밥을 먹으며 힘을 냅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강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박선영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군복을 벗은 후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참 괜찮은 녀석들이야. 그녀는 편지를 소중하게 접어 가슴에 품었다. 며칠 뒤 박선영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육군 본부였다.
국방부 장관이 그녀에게 비공식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다. 약속 장소에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사복 차림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그녀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박선영 여사님, 여사님께서 군 전체를 살리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던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장관은 작은 상자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보국 훈장 광복장이 들어있었다.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군인에게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였다. 정식으로 수여할 수 없는 점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사님의 공로는 우리 군 역사의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박선영은 훈장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관님, 제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배고픈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짜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준 우리 아들들입니다. 그녀의 말에 장관과 총장은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박선영의 삶은 다시 평온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앞치마를 두른 영웅, 짬밥의 어머니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며 부조리에 맞서 싸운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박선영은 딸과 함께 조용히 강원도 양구로 향했다. 백두산 부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차를 세웠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부대는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저 멀리 병사들이 훈련하는 함성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잘들 지내고 있겠지. 그럼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강지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얗게 눈 덮인 산과 부대를 바라보았다. 박선영은 그곳에서 보낸 짧았던 2주를 떠올렸다. 모욕과 위험 그리고 분노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보람과 희망을 보았던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군복을 벗고 계급장을 뗀다고 해서 군인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군인 정신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나라와 전우를 지키는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것임을. 70의 나이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훈장이나 명예가 아닌 늠름하게 자라날 젊은 군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터였다.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두 여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그래서 민원이라도 넣으시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그 서류 제 손에서 끝나는데. 종이 한 장으로 세운 그녀의 위태로운 왕국. 그녀는 완벽한 갑이었고 민원인은 언제나 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잠시 후 그 하찮은 서류 한 장이 아닌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의전 차량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게 될 줄은. 여러분, 가을 바람이 기분 좋게 부네요. 오늘은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깊은 산속에 자리한 을지부대의 면회실. 토요일 오전 10시 면회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여느 주말의 활기참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족을 만나러 온 민간인들의 얼굴에는 설렘 대신 긴장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 중심에는 면회실을 마치 자신의 작은 왕국처럼 다스리는 여군 하사 강지아가 있었다. 키 165cm의 늘씬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 완벽하게 정돈된 군복과 흐트러짐 없는 묶음 머리는 그녀의 빈틈없는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 늘 걸려있는 냉소적인 미소는 면회객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면회객들은 맹수 우리 앞을 지나는 양떼처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강지아 하사의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줄 똑바로 서세요. 서류 없으면 뒤로 가세요. 면회객이라도 규칙은 규칙입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대기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면회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건만 아직도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경상도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온 노부부, 3살배기 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 그리고 부산에서 새벽같이 올라와 벌써 4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는 중년 아저씨까지. 모두 소중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이들이었다. 하지만 강지아 하사에게는 그런 사정 따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이 만든 규칙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이 작은 공간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창가 쪽에는 7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떨리는 글씨로 손자에게 줄 용돈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는 어젯밤부터 잠을 설쳤다고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 서류에 도장이 빠졌네요. 강지아 하사가 차갑게 말했다. 사실 도장은 제대로 찍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할머니를 귀찮게 하고 싶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다시 살폈다. 어디에 도장이 빠졌다는 거지요? 아, 정말 답답하시네. 여기 보세요, 여기. 강지아 하사는 일부러 멀쩡한 부분을 가리키며 큰 소리를 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자 할머니는 더욱 위축되었다. 강지아 하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묘한 쾌감을 느꼈다. 이래야 질서가 잡히지. 그때 면회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최민준 병장의 어머니였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강지아 하사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강지아 하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차가웠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아, 최민준 병장 어머님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목소리 톤도 완전히 달라졌다. 김 병장 어머니는 미안한 듯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이 먼저 오셨는데. 괜찮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우리 부대 모범 가족 회원이시거든요.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강지아 하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뒤에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감히 항의하지는 못했다. 군복을 입은 강지아 하사의 권위 앞에서는 모두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여기선 내가 왕이야. 내가 곧 법이고. 강지아 하사는 속으로 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일상이었다. 규정을 핑계로 사람들을 휘두르고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강지아 하사가 면회실에서 쌓아 올린 작은 제국이었다. 최민준 병장 어머니가 VIP 대우를 받으며 먼저 면회실 안으로 들어가자 대기실 분위기는 더욱 서늘해졌다. 할머니는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부산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엄마는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달래고 있었다. 강지아 하사는 그런 광경을 보며 더욱 우월감을 느꼈다.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움츠러드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는 장면이었다. 다음 분, 강지아 하사가 다시 불렀다. 그때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풍겼다. 단정한 외모,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서은채 여사였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서류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강지아 하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았다. 사실 서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강지아 하사는 이미 마음먹고 트집을 잡기로 했다. 새로 온 면회객을 길들이는 것,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면회 신청서가 누락됐잖아요. 서은채 여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히 모든 서류를 챙겨왔는데 말이다. 제가 안내받은 대로 작성했는데요. 민간인이면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긴 군대입니다. 강지아 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면회객들도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강지아 하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줌마 같은 사람이 꼭 트집을 잡아. 정말 피곤해.
서은채 여사는 잠시 강지아 하사를 바라보더니 휴대폰을 천천히 꺼내 들었다. 이름이 강지아 하사 맞죠? 왜요? 민원이라도 넣게? 해봐요. 강지아 하사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서은채 여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놓쳤다. 그 차가운 시선 속에는 분노와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면회 대기줄은 길어졌고 강지아 하사는 여전히 면회객들을 윽박질렀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몰랐다. 그날 오후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다. 마치 곧 벌어질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다. 면회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흐린 빛이 대기실을 더욱 음침하게 만들었다. 서은채 여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색 코트 차림의 그녀는 마치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태풍 전야의 정적이 숨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지키며 미소를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감정은 달랐다. 강지아 하사는 여전히 자신만의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오후 2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아 하사에게는 그런 것쯤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음 분, 빨리 나오세요. 강지아 하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남성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다. 강지아 하사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찬찬히 살펴봤다. 사실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강지아 하사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다. 아버님, 이건 뭐예요? 신분증 사본이 흐릿하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복사해서 가져올까요? 그럼요. 당연히 다시 해와야죠. 여긴 군사기밀 지역이에요. 남성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는 이미 3번째 방문이었다. 매번 다른 이유로 돌려보내졌던 것이다. 서은채 여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우롱하는 모습이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강지아 하사는 남성을 돌려보낸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또 다른 면회객이 다가왔다. 이번엔 젊은 여성이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남편 면회 왔습니다.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젊은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다. 아기가 계속 울어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강지아 하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일부러 천천히 살펴봤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아기 출생 증명서가 없잖아요. 가족 면회인데 어떻게 증명서 없이 와요?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기요, 접수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규정이 바뀌었어요. 모르셨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그런 규정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강지아 하사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기가 계속 울어서.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서류 없으면 면회 불가입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기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서은채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다가갔다. 실례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강지아 하사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요? 민간인이 뭘 안다고 나서요? 저도 군 관련 업무를 해봤거든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강지아 하사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뻔한 상황이었다. 아줌마, 여기서 떠들지 마세요. 조용히 앉아 계세요. 아줌마라니요? 예의가 그게 뭐예요? 서은채 여사의 목소리에도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지아 하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여긴 군대예요, 군대. 민간인 따위가 뭘 안다고 나대는 거예요. 그 순간 면회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의 대치를 지켜봤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다. 서은채 여사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제대로 된 업무 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들 괴롭히는 게 군인다운 건가요? 뭐라고? 감히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요. 강지아 하사가 책상을 쾅 치며 일어섰다. 그 소리에 아기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다. 젊은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기가 시끄러워요. 조용히 못해요. 강지아 하사가 젊은 엄마에게까지 화를 냈다. 이제 정말 선을 넘은 것이었다. 서은채 여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서은채 여사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워졌다. 하지만 강지아 하사는 비웃기만 했다. 사과? 내가 왜 민간인한테 사과를 해요? 웃기네. 서은채 여사는 휴대폰을 천천히 꺼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강지아 하사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다. 뭐 하는 거예요? 녹음이라도 할 거예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해봐요. 민원 넣어보시든지, 뭐 하시든지. 강지아 하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서은채 여사는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강지아 하사 맞죠? 맞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기억해 두겠습니다. 서은채 여사의 말에는 무언가 섬뜩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강지아 하사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협박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군인을 협박해요? 협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서은채 여사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젊은 엄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젊은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은채 여사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다. 강지아 하사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서은채 여사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면회 대기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조용히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다. 모두가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범했던 토요일 오후가 서서히 폭풍 전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오후 3시 30분 면회실 밖 주차장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승용차 소리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위험 있는 마치 권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듯한 소리였다. 정문 경비병 정수호 이병이 망원경으로 멀리를 살펴봤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차량 앞부분에 붙어있는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다. 저게? 정수호 이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 번호판에는 붉은 별과 함께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육군 참모총장 전용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상하다. 오늘 총장님 일정이 있었나? 정수호 이병은 급히 당직 장교 박준영 중위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무슨 소리야? 총장님 일정 같은 건 없는데? 그때 검은 세단 뒤로 또 다른 차량들이 나타났다. 모두 군용 차량이었다. 경호 차량, 수행 차량까지 포함해서 총 5대의 행렬이었다. 마치 국가원수라도 방문하는 것 같은 규모였다. 면회실 안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아 하사는 서은채 여사와의 대치 이후 더욱 예민해져 있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들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물러서지 못했다. 다음 분. 강지아 하사가 다시 호명했다. 이번에는 노부부가 다가왔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왔다.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다. 강지아 하사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또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거 서명이 잘못됐네요.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여기 봐요. 글씨가 흐릿해요. 사실 서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단지 나이가 들어 손이 떨려서 약간 흐릿할 뿐이었다. 하지만 강지아 하사는 그것을 빌미로 또 트집을 잡았다. 서은채 여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더욱 분노했다. 저런 식으로 노인분들까지 괴롭히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면회실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복도를 뛰어오는 소리였다.
곧이어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당직 장교 박준영 중위가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하사, 긴급 상황이야. 박준영 중위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무슨 일인데요? 강지아 하사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자신의 일을 방해받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총장님이, 육군 참모총장님이 오신다. 네. 강지아 하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육군 참모총장이라니. 그런 높은 분이 왜 이런 변두리 부대에 오신다는 걸까? 언제요? 지금이야. 차량이 이미 정문 앞에 도착했어. 박준영 중위의 말에 면회실 전체가 술렁였다. 면회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다. 강지아 하사는 급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총장님이 오신다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왜 갑자기 총장님이 오시지? 사전 공지도 없이. 그때 정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차렷, 경례. 경비병들의 외침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곧이어 더욱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육군 참모총장 전용 차량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면회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정말로 육군 참모총장이 온 것이었다. 강지아 하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묵직하고 위험 있는 소리였다. 곧이어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정확하고 규칙적인 발걸음이었다. 사단장 윤석호 준장과 연대장이 급히 뛰어나왔다. 부대 전체가 비상 상황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총장님 영광입니다. 윤석호 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총장의 대답은 차가웠다. 사단장, 면회실은 어디인가? 저쪽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 총장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심각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마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면회실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다. 강지아 하사는 손을 떨며 서류를 정리했다. 총장님이 갑자기 오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서은채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하사, 어떻게 하지? 박준영 중위가 당황스럽게 물었다. 일단 정숙하게 하고 아니, 면회객들 모두 나가게 해야 할까요? 강지아 하사도 어쩔 줄 몰랐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무겁고 위험 있는 군화 소리였다. 점점 면회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면회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집중되었다. 육군 대장 계급장을 단위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다. 바로 육군 참모총장 이진우 대장이었다. 강지아 하사와 박준영 중위가 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필승. 총장은 경례를 받으며 면회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면회객들을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바로 서은채 여사였다. 총장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것 같았다. 내 아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들었네. 총장의 한마디에 면회실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강지아 하사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아내? 총장님의 아내라고. 강지아 하사는 서은채 여사를 바라봤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함부로 대했던 그냥 민간인이 누구였는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강지아 하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육군 참모총장의 아내를 모욕했다니 이건 정말 끝장이었다. 면회실 전체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면회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진우 총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강지아 하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섞여 있었다.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몰랐다고? 총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마치 얼음장처럼 느껴졌다. 그럼 민간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 강지아 하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만 바들바들 떨릴 뿐이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은채 여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당신은 군복을 입었죠? 그럼 국민을 대하는 자세부터 배웠어야 했어요. 서은채 여사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다. 더 이상 그냥 조용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육군 참모총장의 부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말하고 있었다. 저는 규정대로 한 건데요. 강지아 하사가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다. 규정은 사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서은채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병사의 어머니든 민간인이든 모두 국민입니다. 당신들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젊은 엄마, 노부부 모두가 서은채 여사의 말에 공감했다. 그들은 모두 강지아 하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총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존재감이 면회실 전체를 압도했다. 강지아 하사. 예. 강지아 하사가 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몸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직무 해제한다. 예. 강지아 하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직무 해제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처분이었다. 그리고 즉시 징계조사에 회부한다. 총장의 말에 강지아 하사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면회실 바닥에 차가운 타일이 그녀의 무릎을 통해 전해졌다. 총장님 제발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총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그럼 이분들에게는 기회를 주었나? 이 할머니에게, 이 젊은 어머니에게 말이야. 총장이 면회객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받았던 모욕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박준영 중위가 급히 나섰다. 총장님 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네. 총장이 중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지금까지 방치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네. 그때 면회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사단장 윤석호 준장과 연대장이 급히 들어왔다. 뒤따라 헌병대장도 함께 들어왔다. 총장님 상황이 어떻게? 윤석호 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총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사단장, 이 부대 면회실 운영이 엉망이네.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이미 늦었어. 총장이 냉정하게 말했다. 감찰본부에 전면 감사를 요청하겠네. 이런 일이 이 부대만의 문제인지 다른 부대는 어떤지 확인해야겠어. 윤석호 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감찰본부 감사라니 이건 정말 큰일이었다. 강지아 하사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의 눈물에 가까웠다. 진정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처지가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서은채 여사가 강지아 하사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말이에요. 강지아 하사가 고개를 들어 서은채 여사를 바라봤다. 서은채 여사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보였다. 하지만 군복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서은채 여사의 말이 강지아 하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제야 강지아 하사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총장이 헌병대장에게 말했다. 즉시 이 하사를 연행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게. 예, 총장님. 헌병대장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곧이어 헌병 2명이 들어와 강지아 하사를 부축했다. 강지아 하사가 끌려나가면서 뒤돌아봤다. 서은채 여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여전히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지아 하사의 마지막 말이 면회실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면회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총장은 면회객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총장님께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젊은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기는 이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총장이 서은 채 여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집에 가자. 네. 서은 채 여사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면회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총장 부부가 면회실을 나가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하사가 사라지고 대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다. 사단장 윤석호 준장이 급히 새로운 담당자를 불러왔다. 이번에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한승재 상사였다. 면회 업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정중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면회실에 따뜻한 분위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벌어진 일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권력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육군 참모총장 이진우 대장의 긴급 지시가 떨어진 후 부대 곳곳에서는 비상벨이 울려 퍼졌고 마치 전쟁이라도 터진 것 같은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감찰본부에서 급파된 특별조사팀이 부대에 도착했다. 검은 승용차 세대에서 내린 감찰 장교들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그들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와 녹음기,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장비들이 들려 있었다. 면회실 관련전 직원, 즉시 소집, 수석 감찰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면회실에서 근무했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하나둘씩 불려나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강지아 하사의 갑작스러운 직무 해제와 총장의 직접 방문으로 인한 알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다. 조사실로 변한 회의실에서는 무서운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다. 하사님이 우리까지 끌어들였어요. 상병 이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면회실에서 강지아 하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던 부하였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했다고? 감찰관이 차갑게 물었다. 그럼 민간인들을 모욕하고 규정을 어기는 것도 명령이었다는 건가? 이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도 강지아 하사의 행동이 잘못된 줄 알고 있었지만 계급 때문에 감히 말리지 못했던 것이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지아 하사는 친분 있는 가족들에게만 특혜를 줬습니다. 일병 김영수가 떨리며 말했다. 돈을 받은 적도 있다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돈을 받았다고. 감찰관의 눈빛이 번뜩였다. 누구에게서 얼마나 받았는지 아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민준 상병 어머니나 몇몇 분들이. 김영수의 증언에 조사관들이 메모를 적기 시작했다. 단순한 갑질을 넘어 뇌물수수까지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었다. 한편 부대 내 구치소 독방에 갇힌 강지아 하사는 회색 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회색 구치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면회실의 작은 여왕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죄수가 되어 있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강지아 하사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휴대폰 속 녹음 파일, 면회실 CCTV 영상, 그리고 수십 명의 증인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였다. 독방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 빛마저도 차갑게만 느껴졌다. 부대 안에서는 강지아 하사 사건을 계기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다. 면회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까지 조사 대상이 되었다. 혹시 비슷한 문제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PX에서도 민간인들 차별한다는 소문 있잖아. 급식실도 마찬가지야. 면회객들한테 차가운 밥 주고
병사들 사이에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강지아 하사의 사건은 부대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사단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단장 윤석호 준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면회실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뒤집혔잖아. 연대장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 총장님께서 직접 나서셨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야. 윤석호 준장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우리 부대 평가 등급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때 부관이 급히 들어왔다. 사단장님, 헌병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뭔데? 강지아 하사 관련해서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제보? 윤석호 준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어떤 내용인데?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그만해. 윤석호 준장이 손을 들며 외쳤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자 부대는 더욱 어수선해졌다. 병사들은 불안에 떨었고 간부들은 자신들도 연루될까봐 전전긍긍했다. 면회실은 완전히 폐쇄되었다. 출입 금지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헌병이 지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한숨을 쉬었다. 저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 총장님 부인을 모욕했다면서. 완전히 끝났네, 저 하사.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부대 곳곳에서 들렸다. 강지아의 이름은 이제 부대에서 금기어가 되어버렸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다. 강지아 하사가 면회실에서 벌인 갑질은 상상 이상이었다. 노인들을 함부로 대한 것은 물론 장애인 가족까지 차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휠체어 할아버지 보고 불편하니까 다음에 오라고 했어요. 임신한 며느리한테는 배가 부르니까 서서 기다리라고 했고요. 증언들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다. 강지아 하사의 갑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조사가 잠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부대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돌았다. 내일이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다. 감찰관들은 숙소에서 회의를 계속했다. 이건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야. 수석 감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대 전체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 총장님께 중간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 첫 보고하자. 감찰관들의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 말이다. 새벽 2시 부대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다. 병사들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고 간부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강지아가 쌓아 올렸던 작은 권력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만 그 잔해는 부대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다. 사흘 뒤 헌병대기실은 으스스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회색 벽과 차가운 형광등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마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징계 대기 중인 강지아 하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깔끔했던 머리는 헝클어졌고 자신만만했던 눈빛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손톱을 뜯는 버릇이 생겼고 계속 다리를 떨고 있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강지아 하사는 계속 자문자답을 반복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난 며칠간 쏟아진 증언들이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때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회색 코트를 입은 서은채 여사가 들어서는 것이었다. 강지아 하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부인께서 왜 여기에? 강지아 하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신을 파멸로 이끈 사람과 다시 마주하게 되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서은채 여사는 강지아 하사 앞에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 대신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 말을 기억하시나요? 서은채 여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강지아 하사는 고개를 숙였다. 기억하고 있었다. 너무나 선명하게 말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저 체계에만 강조하다 보니 강지아 하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변명조차 초라하게 느껴졌다. 서은채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체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해요. 사람이 체계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이 강지아 하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군복은 힘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서은채 여사의 목소리에는 교훈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꾸짖는 듯한 톤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자식을 타이르는 것 같았다. 당신은 국민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요. 강지아 하사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냥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을 뿐인데, 제대로 하는 것과 권위적으로 하는 건 다릅니다. 서은채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강지아 하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진짜 군인답게 행동하겠습니다. 강지아 하사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었다. 서은채 여사는 강지아 하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말 꼭 지켜요.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를 가르칠 날이 올 겁니다. 가르친다고요? 네. 당신이 겪은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서은채 여사의 말에 강지아 하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보였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말이에요. 그때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다. 헌병대 조사관이 들어왔다. 강지아 하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지아 하사와 서은채 여사가 동시에 일어섰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다. 징계 처분이 결정됐습니다만 조사관이 잠시 말을 멈췄다. 총장님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특별 지시요? 강지아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후 다른 부대로 전속 발령낸다고 하셨습니다. 강지아 하사의 눈이 커졌다. 전역이나 중징계를 예상했는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앞으로 1년간 매월 민간인 대상 친절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회실 도우미 봉사를 하셔야 해요. 강지아 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조건이라도 감사했다. 서은채 여사가 조사관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내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우선 2주간 재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새 부대로 가게 됩니다. 조사관이 나간 후 강지아 하사는 서은채 여사를 바라봤다. 총장님께서 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걸까요? 아마도 당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서은채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건의했거든요. 처벌보다는 교육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요. 강지아 하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대신 약속을 지키세요. 서은채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진짜 국민을 위한 군인이 되세요. 강지아 하사도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채 여사가 나간 후 강지아 하사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다. 강지아 하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하자. 사람들을 위한 군인이 되자. 그리고 서은채 여사가 했던 말을 되새겼다. 군복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강지아 하사는 임시 숙소로 이동했다. 내일부터 시작될 재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였다. 가방을 정리하면서 강지아 하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며칠 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겸손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는 사람이 서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강지아 하사는 자신에게 말했고 내일을 기다렸다. 새로운 강지아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날을 말이다. 한 달 뒤 토요일 오전 육군 제12보병사단 면회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대기 공간, 친절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육군 참모총장 이진우 대장의 전면 개편 지시가 떨어진 후 전국 모든 부대의 면회 규정이 재정비되었다. 국민 중심 행정, 인간 존중 서비스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부대 곳곳에 걸렸다. 면회실 입구에는 새로운 표어가 크게 붙어 있었다. 국민에게 먼저 격려하라. 그대의 가족이 그 자리에 설 수도 있다. 이 표어를 보는 모든 군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다졌다. 과거의 권위적인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오전 10시 면회 시간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새로 배치된 한승재 상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친절함이 담겨 있었다. 아, 괜찮습니다. 요즘 면회실이 정말 좋아졌네요.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대답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할머니였다. 편하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곧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승재 상사는 할머니를 의자까지 안내해드렸고 시원한 물까지 떠다 드렸다. 할머니는 감동해서 눈물이 필 뻔했다. 면회실 한편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는데 면회실 직원들이 먼저 다가가 도와주었다. 아기 기저귀 갈 곳이 필요하시면 저쪽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수유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편하게 이용하세요. 젊은 엄마는 깜짝 놀랐다. 예전에는 아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배려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면회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다. 회색 코트를 입은 서은채 여사였다. 한 달 전 그 사건 이후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다. 면회실 직원들이 서은채 여사를 알아보고 깍듯이 인사했다. 부인께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하지만 서은채 여사는 특별 대우를 사양했다. 다른 분들처럼 줄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서은채 여사는 조용히 번호표를 뽑고 앉았다. 주변 면회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기다렸다. 그 모습은 한 달 전과 똑같았지만 면회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후 1시경 면회실에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났다. 깔끔한 군복을 입은 여군이었다. 계급장을 보니 하사였다. 바로 강지아 하사였다. 강지아 하사는 한 달간의 재교육을 마치고 새로운 부대로 발령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은 것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오만하고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 있었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으며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강지아 하사가 면회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어색해했다. 한 달 전 그 사건의 당사자였으니까. 안녕하세요. 강지아 하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예전 같으면 상급자인 척 거드름을 피웠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한승재 상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강 하사님 어떻게 오셨는지. 인사 왔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러 왔어요. 강지아 하사가 면회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중에는 한 달 전 자신에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강지아 하사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한 달 전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여군이 사과하러 온 것이었다. 아이고,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강지아 하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할머니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강지아 하사는 젊은 엄마에게도 사과했다. 그때 아기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정말 미안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좋아졌으니까요. 젊은 엄마도 강지아 하사의 진심을 느끼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서은채 여사가 강지아 하사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 강지아 하사는 서은채 여사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부인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서은채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과는 이미 받았어요.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하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지아 하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면회실 전체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여기서 저질렀던 잘못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어요.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강지아 하사의 말을 들었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 한승재 상사가 강지아 하사에게 다가와 말했다. 하사님, 새 부대에서도 이런 마음 잊지 마세요. 네, 그럴게요. 강지아 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은채 여사가 강지아 하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정말로 국민에게 먼저 경례하세요. 강지아 하사는 고개를 들어 면회실을 둘러봤다. 정문 앞으로 병사 가족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을 보는 강지아 하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강지아 하사는 면회실 입구로 가서 들어오는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경례를 했다. 필승,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한 달 전에 권위적이고 거만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면회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군인과 민간인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지아 하사는 오후 늦게까지 면회실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노인분들을 도와드리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정말 달라지셨네요. 할머니가 강지아 하사에게 말했다. 이제야 진짜 군인 같아요. 강지아 하사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다. 진짜 군인이라는 말,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듣고 싶었던 최고의 칭찬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강지아는 면회실을 떠날 준비를 했다. 내일이면 새로운 부대로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다들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지아 하사의 마지막 인사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한 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있었다. 면회실 입구에 걸린 표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국민에게 먼저 경례하라. 그대의 가족이 그 자리에 설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이 문구는 단순한 표어가 아니었다. 모든 군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신조가 되었다. 오후 2시 면회 시간이 한창인 면회실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활기는 예전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소통이 넘쳐 흘렀다. 할아버지, 이쪽 의자가 더 편하실 거예요. 일병 정수호가 지팡이를 짚고 온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다. 석 달 전만 해도 그는 정문 경비만 서던 병사였다. 하지만 이제는 면회실에서 가족들을 돕는 일에 자원해서 참여하고 있었다. 고맙구나, 아들아.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다. 정수호 이병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다. 면회실 한편에서는 젊은 엄마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다. 석 달 전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바로 그 엄마였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면회를 즐기고 있었다. 아기가 정말 많이 컸네요. 한승재 상사가 다가와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다. 네, 이제 석 달이에요. 요즘 면회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아기도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젊은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 속에는 마음의 평화가 느껴졌다. 면회실 창가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여러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할머니, 물 좀 더 가져다 드릴까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손자분이 좋아할 만한 군대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할머니는 그런 관심과 배려에 눈물이 날 뻔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모욕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은 변화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군인들이 이렇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니까 우리 손자도 군대 가는 게 덜 걱정되네요.
할머니의 말에 주변 군인들이 뿌듯해했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인이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람이었다.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다. 회색 코트를 입은 서은채 여사였다. 석 달 만에 다시 찾은 면회실이었다. 부인께서 오셨군요. 한승재 상사가 반갑게 인사했다. 하지만 서은채 여사는 여전히 특별 대우를 사양했다. 다른 분들처럼 줄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서은채 여사는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변화된 모습을 확인했다. 석 달 전과는 정말 천지 차이였다.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군인 형, 누나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서은채 여사는 마음속으로 감격했다. 남편인 육군 참모총장의 개혁이 이렇게 확실한 성과를 거둔 것이 자랑스러웠다. 오후 3시경 면회실에 또 다른 특별한 방문객이 나타났다. 깔끔한 군복을 입은 여군 하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부대 소속이었다. 강지아 하사였다. 강지아 하사는 석 달 전 새 부대로 발령을 받아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다. 오늘은 휴가를 내고 이곳을 찾은 것이었다. 정기적으로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강 하사님, 면회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제 강지아는 이곳의 소중한 도우미가 되어 있었다. 강지아의 모습은 석 달 전보다도 더욱 달라져 있었다.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다. 오늘도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한승재 상사가 물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해요. 강지아 하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은 석 달 전의 냉소적인 미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였다. 강지아는 곧바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할머니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드리고 아기를 안은 젊은 엄마를 도왔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는 안전한 곳까지 직접 모셔드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군인분들이 이렇게 친절하시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요. 노부부가 강지아 하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강지아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다. 이게 바로 진짜 보람이구나. 석 달 전까지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서 쾌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다. 서은채 여사가 강지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니 감격스러웠다. 강지아도 서은채 여사를 발견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다. 강지아는 서은채 여사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서은채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부인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지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신 스스로 노력한 결과예요. 서은채 여사가 따뜻하게 말했다. 새 부대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요. 강지아의 얼굴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번져 있었다. 그때 면회실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부대 내 놀이터에서 병사들과 면회 온 가족들이 함께 놀고 있었다. 이것 또한 새로운 변화 중 하나였다. 저도 가서 아이들 도와줘야겠어요. 강지아가 말하며 일어섰다. 그러세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서은채 여사가 격려했다. 강지아가 나간 후 서은채 여사는 혼자 면회실을 둘러봤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 면회실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오고 있었다. 따뜻한 빛이 면회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저녁 무렵 면회 시간이 끝나갈 때쯤 강지아가 다시 돌아왔다. 아이들과 놀아준 덕분인지 얼굴에는 더욱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부인님,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강지아가 인사를 했다.
수고하셨어요. 자주 봐요. 서은채 여사도 따뜻하게 대답했다. 강지아가 면회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석 달 전에 오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지금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면회실 밖으로 나온 강지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부인님이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눈먼 군인이었을 거야. 멀리서 군용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 차량의 번호판에는 붉은 별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전용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강지아는 그 차량을 보며 마음속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진짜 군인이 될 기회를 주셔서요. 다시 배우겠습니다. 평생 배우겠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강지아의 마음은 새로운 아침처럼 밝았다.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을지부대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병사들은 요즘 면회실이 정말 좋아졌어요 라며 입을 모았고 가족들은 군대가 이렇게 친근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작지만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다. 진정한 힘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것. 군복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상징이라는 것 말이다. 밤이 되어도 부대 곳곳에서는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단순히 전등 불빛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군인과 국민 사이의 신뢰, 그리고 진정한 변화에 대한 희망의 빛이었다.